예, 그 181페이지 대리행위 부분 펴놓으시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본인과 대리인과의 대리권 관계를 봤습니다. 이제 대리인과 상대방과의 관계인 대리행위 부분을 보고 바로 연이어서 대리효과 부분을 보고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아마 복대리까지 볼 것 같습니다. 얘들은 이때 대리행위다라고 하는 이것도 법률행위인데 대리인이 하는 법률행위로서 이게 매매일 수도 있고 정려나 여기도 역시 위임이나 임치 매매 정려 임대차 다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리행위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현명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현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리인임을 표시하는 거다. 대리의사 표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리의사 표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결국에 의사 표시니까 법률행위 해석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요. 그래서 현명을 했을 때 당연히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될 것이다 라는 것. 그 다음에 현명을 하지 않았다면 행위자 대리인 자신에게 효과가 기속이 될 것이라는 것. 단 현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방 쪽에서 대리인임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효과가 본인에게 갈 수 있다라는 것.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실제로 이쪽 부분은 법 조문대로 처리해 버리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되는 게 오히려 이쪽입니다. 이쪽이 시험에 아주 깊이 있게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행위를 하면서 자기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원래 매매 등의 법률행위를 할 때 계약서 작성은 매매라는 법률행위의 성립요건도 아니고 효력요건도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매매계약 체결됩니다. 예컨대 슈퍼 가서 껌 살 때 껌 사는 것도 매매계약인데 계약서 씁니까? 계약서 작성은 원칙적으로 성립요건도 효력요건도 아닙니다. 단지 소송상 문제가 될 때 증거자료로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는 분류식 계약이 원칙입니다. 부동산 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매매 워낙 가치가 크니까 계약서를 현실 거래계에서 대부분 쓰려고 노력할 뿐인 것이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매도 청약, 매수 승낙으로 그거 일치만 있으면 매매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그냥 예를 편하게 들기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타인의 이름으로 작성을 했을 때 그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실제 거래계에서도 자주 이런 일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민법 교과서에 실린 것이고 제가 처음 민법 공부를 할 때는 이게 민법 교과서에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깊어지고 있는 거고 세상이 복잡하게 돌아가면 돌아가는 것만큼 법 이론은 더 발달하게 될 것이고 물론 법은 항상 뒤따라가는 거라 했습니다.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행위자와 명의자 중에 누가 법률행위 당사자인지 먼저 당사자 확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 당사자 확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 즉 이것도 다른 말로 쓰면은 대리의사 존재 여부를 확정시켜야 될 것이다. 이걸 한번 살짝 이야기해보는 이유가 의사표시 존재 여부도 법률행위 해석의 범주에 포함된다라는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사자 확정을 시키기 위해서 법률행위 해석의 법리가 적용되는데 이미 판례가 이 당사자 확정을 시키기 위해서 자연적 해석 방법과 규범적 해석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행위자와 명의자가 불일치한 경우에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는 그 사람이 있으면 일치하는 그 사람으로 계약 당사자를 정할 것이고, 행위자와 그때는 자연적 해석 방법을 이야기한 것이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으로서 결정하는 그 자를 당사자로 확정시킬 것이다. 규범적 해석까지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보니 명의자가 당사자로 확정이 될 수도 있고 행위자가 당사자로 확정이 될 수 있다는 것. 명의자가 당사자로 확정이 되었을 때 행위자에게 대리 의사가 있나 없나를 따져봐야 될 것인데 대리 의사가 있을 때 대리 법리가 일단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리 의사가 있을 때 대리 법리가 적용될 수 있고, 대리 의사조차 없으면은 대리 법리는 일단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대리 의사가 있어서 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때 이 행위자에게 실제 대리권이 있다면 대리 의사도 있고 대리권도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유권 대리가 됩니다. 특히 이 경우를 서명 대리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 경우를 대행 대리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삼성의 이건희 아저씨를 가지고 예를 들었는데 지금은 이재용 예를 들어야 되나? 그냥 이건희 아저씨 예를 들겠습니다. 이건희 아저씨 요 사람의 비서 요 비서가 이건희 아저씨 따라다니면서 이건희 아저씨가 수표를 발행할 때 설마 이건희 아저씨가 펜 들고 글 쓰지는 않겠죠. 그 비서가 수표 발행하게 될 거라고. 그럼 이 비서가 발행을 할 때 그냥 이건희 아저씨 명의로 된 것을 바로 발행할까? 아니면 옆에 거기 비서 K 이름 써놓을까? 그래도 이건희 아저씨 수표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받은 사람에 의하면은 비서 이름 없다는 거지, 비서 이름. 그러면은 이건희 아저씨 이름으로 발행이 됐는데 요 비서를 보면은 대리권도 있고 대리의사도 가지고 있지만은 바로 타인 이건희 아저씨 이름으로 발행을 했다는 거지. 그때 요런 주어진 상황 때문에 바로 이건희 아저씨한테 효과가 뒤속이 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정당한 대리권이 있지만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고 바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의사는 있는데 대리권이 없다면 요 경우는 무권 대리가 될 것이라는 것. 무권 대리가 될 것이라는 것. 무권 대리 중에서 본인이 자기 명의 사용을 허용을 했다면은, 예컨대 A라는 분이 서울에서 크게 학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은밀하게는 어떤 관계나 수권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서울에 있는 모 학원의 부속 학원 이런 식으로 간판을 걸고 학원과 관련되는 강의다든가 수강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 사람하고 지방의 이 사람하고는 대리권 관계는 전혀 존재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어느 날 서울에 있는 이 원장님이 지방에 가보니까 그렇게 간판 걸고 있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갔는데 사람들이 당연히 관계 있는 건 줄 알았다는 거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이런 경우를
본인의 명의 사용의 승낙 묵인. 그래서 명의 대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명의 대여에 의한 표현 대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단 대리법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대리의사조차 없으면 대리이론이 아예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대리이론이 적용될 수 없다는 말은 원칙적으로 유권 대리도 안 되고 무권 대리도 안 되고 표현 대리도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요 경우를 그냥 학자들이 명의 모용이라고 씁니다. 요 경우를 명의 대리에 의한 표현 대리다라고 쓰는데 좀 이따가 공부하겠지만은 표현 대리도 무권 대리의 일종이다라는 것. 그 다음에 요 명의 대여, 요쪽은 명의 모용. 그 다음에 요쪽은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요것을 허무인 명의의 행위라 이야기합니다. 허무인 명의의 행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 이번에 서술을 할 때 이쪽 부분과 관련되는 부분을 삭제를 했는데 교과서를 보다 보면은 명의 차용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의 차용. 예컨대 A라는 사람이 돈을 주가지고 K한테 은행에 예금을 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원칙적인 예금주는 누구일까? 누구겠습니까? 실명 확인받은 K가 원칙적인 예금주입니다. 금융실명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A가 돈을 주가지고 K한테 누군가의 부동산을 매입하라 하고 그때 어떤 사람이 이런 사실을 모를 경우에 그때 매입을 한 K가 자기 앞으로 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은 이 부동산 소유자는 누굴까? 역시 이 경우에 K입니다. 부동산 실권이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A라 하는 사람이 돈을 주가지고 K한테 주식을 매입을 해서 자기 명의로 가지고 있으라 했습니다. 그때 주주는 누구일까? 요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부동산실명법, 특별법이 있는데 아직까지 요 경우에는 특별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 주주는 누구라고 해야 될까? 이거는 실제 돈을 제공한 이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옛날에 여기서 흐르는 돈이 이쪽으로 많이 간 거죠. 그래서 용어 하나 정리한 겁니다. 명의 모용. 그 다음에 명의 대의한 표현 대리, 명의 모용, 허무인 명의의 행위, 그리고 명의 차용. 나왔을 때 어디를 말하는가를 생각을 하고 그때 적용될 법리를 떠올리셔야 될 겁니다. 다음 명의 모용의 경우에는 대리의사도 없고 그래서 대리법리가 애초에 적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유권대리나 무권대리나 표현대리 법리도 적용 안 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근데 저 부분이 심도 있게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고 당연히 내 교과서에 먼저 있었고 이번에 책을 하면서 요것만 지운다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 관련되는 게 판례가 중요한 게 하나 날라갔습니다. 강남의 타워 팰리스를 요 사람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타워 팰리스를 이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데 요 사람이 어떤 연유에 의해서 K한테 관리를 맡겼습니다. 관리를 맡겼다는 말은 임대하는 거 이런 것들 너가 알아서 해라 이거죠. 조금은 딴소리인데 A라 하는 사람이 이 건물의 소유자이고 너가 이 부동산 중개를 해봐라. 중개사, 본인들이 부동산 중개사가 되겠죠. 그러면 이 중개사가 바로 누군가 매수인을 찾아서 혼자서 스스로 매매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따라서 중개사는 대리인이 아니다라는 소리입니다. 이 경우에는 매수할 사람이 찾아왔으면은 매도인 찾아가지고 둘이 계약서 쓰는 걸 이 사람이 중개하겠죠. 그런데 중개를 의뢰하면서 믿을만 하니까 내 도장 줄 테니까 네가 다 알아서 해라. 그러면은 이 사람은 중개사이면서 A의 대리인으로서 A 도장 가지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은 요 중개사, 중개관계 때문에 대리권이 생기는 게 아니고 수권 행위 때문에 대리권이 생기고 그렇다면 정당한 대리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뇌를 놓고 보면은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아들이고 내 아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버지고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중개사가 무조건 곧 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중개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너가 좀 임대하고 하는 이런 관리 행위를 해봐라 라고 하면서 도장하고 다 맡겨놨다는 거지. 실제로는 뭐 친분 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이겠죠. 근데 이 사람이 계약서를 쓸 때,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 자기가 A인체하고 임대 등을 했다는 거죠. 이때 A인체 했다면은 그 법적인 효과가 누구에게 기속되어야 될까? 인체한 그 사람한테 효과가 기속되어야 됩니다. A한테 기속되는 게 아니죠. 이 사람은 K지 A가 아니잖아요.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인데 한국에 옛날에 영화를 보니까 어느 영화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한국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중국에 간 적도 없어. 중국에 간 적도. 그런데 이 K라 하는 사람이 이 사람 인체하면서 중국에서 오만 나쁜 짓 당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당한 이 중국에 있는 사람이 이름만 알고 있어. 이 사람 이름만. 그래서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한국 가서 그놈 손 좀 봐주라 라고 이야기하면 실제로 누구를 손봐야 돼? 인체한 이놈을 손봐야 되는데 잘못하면 자다가 벼락 맞는 수가 생긴다는 거죠. 그건 현실적인 문제이고. 그래서 법적으로 인체한 요 사람한테 효과를 기속시켜야 되는데 이래 했을 때 이런 상황들을 안 들킬 수가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A인 줄 알았고 돈 주고 그리고 임대 기간 동안 잘 사용을 했어. 이 사람은 A인체하고 돈을 받았지만 돈을 이 사람한테 보내주고 하면은 문제가 없다는 거지. 이게 강남에서 이런 사건이 생겼어요. 아직까지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을 건데 강남의 어느 지역에 동네 하나가 솔랑 당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그 동네에. 그리고 동네 중개사 아저씨가 뭐 상당히 친절하고 뭐 인사도 잘하고 했겠지. 그러니까는 임대와 관련되는 것을 요 사람한테 맡겼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월 차임 받는 임대를 맡겼는데 월 차임 받는 임대를 맡겼는데 조금 결합된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도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지. 도장을 다. 그러면서 뭐 A, B, C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여러 명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번에는 받기를 보증금 있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보증금 있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다 받아가지고 큰 돈 다 자기가 가지고 있고 월 차임을 이렇게 줬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월 차임 받는 임대차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보증금 있는 임대차라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는 뭐 이 동네 사람들이 대리인이다라고 표시를 했으니까 무권 대리 또는 표인 대리 법리까지도 적용될 수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싹 가지고 나르는 게 한 500억인가를 가지고 날랐어요. 그러면 이 사람과 이 사람 누가 보호가 돼야 될 것인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대리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편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활용되고 있고 민법교과서에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경우에는 A인체한 그 사람한테 효과를 기속시켜야 될 것인데 이렇게 월 차임을 맡겼던
여기서 보증금 있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던 존속 기간 동안 안 들킬 거라고 서로 알아보지 않을 거니까 문제가 발생을 안 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A인체 하면은 소유자인 A인체 하면은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봐주는 눈빛도 다를 거라고. 그러니까 계속 A인체 하는 거지. 그리고 아무 문제 없으니까 도장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의뢰의 A인 줄 알았다는 거지. 그래서 간이 배 밖에 나온 K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전 등기까지 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지금이야 강남타워 팰리스 얼마 하는 거 모르겠는데 그 당시 한 30억 했을 거구만. 그래서 이 30억을 K가 가지고 날랐다는 거죠. 등기는 여기에 가 있고 이 사람은 돈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는데 이 사람과 이 사람 중에서 누가 보호돼야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대리법리가 원칙적으로 적용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즉 너가 믿지 못할 그놈한테 이런 걸 맡겨놔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126조 권한을 넘어선 표현대리 법리를 유추 적용한다라고 하는 게 판례 입장. 대리 법리가 직접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직접 적용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현명을 안 했기 때문에 대리 법리가 적용되면 안 돼,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유추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일단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 그 앞에 사법시험에서 나왔습니다, 이거. 소수 의견은 이 경우에 126조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법시험이니까 거기까지 나왔을 거고 다수 의견은 126조를 유추 적용한다라고 했다는 것. 그 다음 남아있는 하나 행위자가 다른 명의자 이름을 써가지고 했는데 해석을 해보니까 요 사람이 당사자로 확정이 됐다는 거. 요 경우를 학자들이 이름 붙이기를 허무인 명의의 행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A라는 사람이 있는데 K가 임의의 하나의 이름 요걸 가지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요쪽에서 이미 알았다는 거지. 요 이름을 쓰기는 했지만은 저놈 이름이 요걸 거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지. 그래서 계약 당사자가 이렇게 확정이 됐다는 거지. 그냥 유치하게 예를 들면은 K라는 사람이 마약을 사고 싶어. 마약을 사고 싶은데 마약 거래를 할 때 자기 이름을 딱 하면은 언젠가는 들통날 것 같다는 거지. 그래서 임의의 이름 하나를 딱 써가지고 했는데 마약 파는 사람이 저놈 이름이 저가 아니고 이건 좀 알았다는 거지. 그러면 계약이 이렇게 체결될 수는 있다는 거지. 이거는 대리제도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이 사람한테 효과를 기속시키면 돼요. 근데 판례가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존재하기는 하는데 요거하고 또 구별되는 이야기인데 K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근데 자기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을 하면은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임의의 한 사람 뭐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임의의 한 사람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걸 위조를 해가지고 예금 계약을 은행하고 이렇게 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행은 이 사람이 진짜 이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 예금 계약은 이렇게 체결돼요. 근데 이 사람은 실제 존재하는 그 사람이 아니고 임의로 하나 만들어낸 사람, 허무한 사람이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실제 이름만 갖고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옛날에 그 고등학교 국어책 보면은 작자 미상
작자 미상 해놨는데 그 시를 쓴 사람이 있으니까 작자 미상이겠지. 누군가는 모르지만 또는 무명시 이런 말 쓰는 거지. 그런 사람. 그런데 은행이 그 사람하고 계약 체결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 예금 계약은 이렇게 체결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명의로 예금 통장이 만들어졌다는 거지. 실제로는 이 사람이 돈을 냈지만. 그런데 이 경우에 실명법하고 결합되면은 예금주가 이 사람으로 다뤄집니다. 알파벳 순서가 바뀌었지만. 그러면은 이 예금 계약의 효과는 민법 총칙 처음부터 했습니다. 당사자가 존재는 해야 되는데 이거는 존재 안 하는 사람하고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효과는 무효라고. 예금 계약이 유효해야 예금으로 준 돈 내놔라 예금 반환 청구권이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예금 계약이 무효인 것으로 다루어지니까 예금 반환 청구권은 이 사람은 없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가질 것도 아니고 무효니까 이 사람이 내 돈 내놔라 할 권리도 일단은 없습니다. 예금 반환 청구권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은행에 돈이 기속되어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법리로 처리해야 된다는 것. 요 판례도 있습니다. 일단은 거기까지 교과서를 확인하시면 181페이지 그 대리행위, 대리인과 상대방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일단 현명이라는 거. 현명이라는 것은 자기가 대리인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민법, 일반법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법, 상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 적용 범위와 관련돼서 저 뒤쪽에 가서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현명한 특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반드시 명함이나 계약서 이런 걸 내밀어야 되는 게 아니고 말로 해도 되고 주의 사정에 의해서 알려줘도 됩니다. 특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 현명의 적용 범위, 민법상 대리행위는 현명주의가 원칙이다. 엄습행위는 엄격한 현명주의가 지배하는데 수동대리 이런 말이 나오면 알아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능동대리라면 대리인 쪽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고 수동대리라면 상대방 쪽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쪽에서 현명할 것은 아니라는 거. 상대방 쪽에서 어떤 의사표시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조합 같은 경우에는 신경 쓰지 마시고 상행위의 경우에는 비현명주의가 적용된다. 그 정도 상행위인 경우에는 현명하지 않더라도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될 수 있다. 참 이런 자질자질한 까지 예를 들어가면 참 골치 아픈데 어떤 아저씨가 슈퍼를 운영해. 직원을 고용을 해. 그리고 그 아르바이트 학생이 물건을 팔아. 내가 물건 사러 가면은 이 아르바이트 학생이 내가 주인의 대리인이다 라고 하면서 물건 팔아. 그냥 내가 물건값 내면 알아서 그냥 받아. 즉 물건 파는 거 이거 상행위라는 거지. 상행위와 관련되는 수권이 있고 여기서 상행위와 관련된 대리행위를 할 때는 현명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상행위라는 그 사실 안에 본인이 이 사람이라는 걸 내가 본 적은 없어도 안다는 거지. 그래서 상행위의 경우에는 현명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그 조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행위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상행위의 경우에는 현명하지 않더라도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이 된다는 것. 따라서 이 산 물건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소송 들어가려고 하면 이 사람을 대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어쨌든 상행위에는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법인데 왜 하냐고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의 경우에도 현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현명하지 않은 행위의 효과, 원칙적으로 행위자 자신에게 기속이 된다는 것. 단 상대방 쪽에서 대리인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된다는 것. 그 다음에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법률 행위, 요거 이야기합니다. 행위자가 타인의 명의를 써서 법률 행위를 했을 때 먼저 당사자 확정의 문제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 판례가 이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사자 확정의 문제가 여러 곳에서 작용되고 있고 참 15년 26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이거 시험 나왔습니다. 내 책은 10년 전에 썼고 10년 전에
어쨌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일치한 그 자를 계약 당사자로 확정을 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으로서 결정하는 그 자를 계약 당사자로 정해야 된다는 거. 이분의 이 부분이 아주 심도 깊게 나왔습니다. 다른 쪽하고 결합돼 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봤으면 이 문제가 나온 줄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험 치신 분들이 듣고 있으면 자기가 나온 줄 알면 실력이 좀 괜찮은 사람, 많이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온 줄도 모르면 공부를 잘못했다는 거죠. 항상 이야기하지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명의자가 당사자로 확정이 된 경우, 즉 명의자가 당사자로 확정이 된 경우 행위자에게 대리의사가 있고 대리권이 있다면 행위자에게 대리의사가 있고 대리권도 있다면 유권대리라는 거지. 따라서 일정한 경우에 대리인은 바로 본인 명의로 대리행위를 하는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이 결합됩니다. 행위자에게 대리의사가 있지만 대리권이 없는 경우, 대리의사는 있는데 대리권이 없으면 무권대리가 됩니다. 이걸 일단 무권대리인데 본인 쪽에서 그 명의 사용을 승낙하거나 묵인했다면 그 부분을 명의대여에 의한 표현대리다라고 이름 붙이기도 한다는 것. 행위자에게 대리의사도 없고 대리권도 없는 경우 행위자에게 대리의사도 없고 대리권도 당연히 없겠죠. 그러면은 그 경우에 대리법리가 적용 안 된다라는 것. 거기 보면은 참 세상에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것도 70년대에 부인이 남편을 데리고 간 게 아니고 제3자를 데리고 가가지고 도장은 부인이니까 남편 도장 다 들고 있을 거고 남편 인체하게 하면서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대리권 없죠.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은 생활 비용 드는 거 음식물 사고 하는 일상가사적인 부분에서 유권 대리권이 인정되는 것이지 일상가사적인 부분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무권입니다. 그때 했다면 대리의사도 없고 대리권도 없으니까 대리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대리법리가 적용 안 된다는 거. 근데 그 밑에 요 한 줄, 원래 이쪽에 요거하고 한 2페이지 정도의 내용이 있었는데 양을 줄이다가 이쪽 부분까지 날아갔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 거기 3번에 183페이지 양갈로 3번에 반갈로 3번 행위자에게 대리의사도 없고 대리권도 없는 경우 소위 명의모용 거기 빈자리에 단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타오페리스 사건이라고 살짝 해놓으시고 126조 권한을 넘어선 표현대리가 유추 적용될 수 있다. 단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126조 권한을 넘어선 표현대리 법리가 유추 적용될 수 있다. 다시 한번 단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126조 권한을 넘어선 표현대리 법리가 유추 적용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 다수 의견. 그 다음에 행위자가 당사자로 확정된 경우 허무인 명의를 사용했는데 어쨌든 이 경우에는 행위자가 당사자로 확정이 됐으니까 행위자의 행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대리행위의 하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가? 요 대리행위의 하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원칙. 요 행위 부분의 하자니까 요 사람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예외적으로 본인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던 사정에 대해서는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법 조문은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실제 저게 결합돼 나오는 게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A라 하는 사람이 이 건물의 소유자인데 누군가에게 대리권한을 수여했다는 겁니다. 딴 말 없으면 이제 정당한 대리권이 있다는 존재하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A의 대리인이다 라고 하면서
정상적인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매매에 따른 효과가 이렇게 기속이 될 것인데 여기서 비진이 표시를 했다면 대리인 쪽에서 비진이 표시를 했다면 물론 상대방이 비진이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K는 A의 대리인으로서 B한테 정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려 의사를 표시했다면 효과는 원칙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했습니다. 그럼 이 효과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거죠. 유효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상대방은 요 A에 대해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는 거. 단 상대방 쪽에서 이러한 대리인의 비진이임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면 그 효과가 무효이기 때문에 이 B는 A한테 이행 청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 A가 이렇게 숙권을 했는데 즉 이 사람이 A의 대리인으로서 의사 표시를 하면은 효과가 이렇게 기속이 될 것인데 이번에는 이 상대방 쪽에서 요렇게 사기 강박을 해가지고 사기 강박 당한 자가 하자 있는 의사 표시를 하면은 효과가 이렇게 기속될 것이기 때문에 취소권은 본인이 가진다는 것. 이번에는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숙권을 했는데 이 사람이 A의 대리인이다 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 상대방 쪽에서 이렇게 사기 강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를 하면은 효과가 이렇게 기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상대방은 본인을 대상으로 취소권 행사하면 된다는 것. 그래서 원칙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그러나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던 사정은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숙권을 해놓고 이 사람이 A의 대리인으로서 거래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요 상대방한테 본인이 사기 강박을 했어요. 그래서 쪼라가 이렇게 거래를 하면은 여기서 행해진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이 될 것인데 그럼 여기에는 일단 원칙은 하자가 없어요. 요 자체에는. 그러나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은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상대방은 본인에 대해서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반대로 A라는 사람이 이 건물의 소유자이고 이렇게 숙권을 해놨는데 이 사람이 A의 대리인으로서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이 상대방 쪽에서 이렇게 사기 강박을 했어요. 그런데 대리인은 적을 알 리도 없고 그래서 아무런 하자 없이 이렇게 행위를 하면은 이 행위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유효한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되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본인이 취소권 가질 거 없습니다. 이거는 이 행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우리 시험이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지금 이야기할 게 나온 것도 있습니다.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간혹 하나씩 나오는 거니까 중개사 시험이 그래도 견딜만 하지. 물론 사법시험에서도 이런 것들이 다 도배되지는 않습니다. 다 난이도에 따라서 조절되는 것이지. A라는 사람이 이 건물의 소유자이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숙권을 해서 이 사람이 A의 대리인으로서 이 물건을 팔려고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사기 강박 제3자 여기에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제3자가 사기 강박 해가지고 실제 이 건물 사봐야 돈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야 그거 사나면 돈 될 거다 하니까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매매 계약 체결해서 이렇게 효과가 기속이 되면 원칙적으로 여기 일단 자체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여기는 원칙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110조 2항을 떠올려 보십시오. 110조 2항. 제3자의 사기 강박에 의해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했을 때는 그 상대방 쪽에서 제3자의 사기 강박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고
다음에 대리행위의 하자와 관련해서 본인 쪽에서 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해놨으니까 제3자의 사기 강박에 의해서 상대방이 대리인과 거래를 했다면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3자의 사기 강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 상대방은 본인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 요 자체가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에도 하나 시험에 나왔고 앞에서 하고 왔었을 텐데 그러니까 26회 시험에 나왔다는 겁니다. A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을 누군가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이상이 지급되었는데 그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해줄 때 이 사람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2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을 때는 반사회적인 것으로서 무효다라고 했는데 이때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숙권을 해서 대리인을 내세워서 거래하는데 이 사람이 C의 대리인으로서 적극 가담을 했다면 효과는 적극 가담한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서 무효가 될 것이고 따라서 이 사람은 이전 등기 청구권 없다라는 것. 요게 그 26회 시험에 나왔었고 또 예전에 나온 적이 있는 게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관련해서 그냥 간단하게 결론만 이야기합니다. 대리인을 통해서 거래했을 때는 궁박은 본인 기준, 경솔, 무경음은 대리인 기준 그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관련돼서 이런 일이 있은 적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숙권을 해서 이 사람이 A의 대리인으로서 거래를 하는데 누군가의 물건을 매입을 했다는 것. 그럼 효과가 이렇게 기속이 될 것인데 이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것. 그러면 하자 담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구비가 돼야 되는가? 이 사람이 알았으면은 그에 따른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될 것이고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은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하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때는 본인과 대리인 둘 다가 이 하자에 대해서 선이 무과실이어야 본인은 상대방에 대해서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 참 글로 써놓은 거 몇 개 아닌 것 같은데 일단 183페이지 대리행위의 하자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는 거 116조 1항 넘기시면 116조 2항에서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이때 위임의 범위를 아주 광범위하게 해석하니까 큰 의미 없습니다.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따라 그것도 아주 넓게 해석하니까 큰 의미 없고 지시에 따라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대해서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에 대해서는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것. 고찰해서 길게 늘어놨는데 설명은 다 된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대리인의 능력이 문제가 됩니다. 원래 조문상으로는 대리인의 능력이 먼저 있을 건데 아마 아닙니다. 그 순서대로 일단 잡아놨는데 대리인의 능력 옛날에는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 앞의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원칙은 임의 대리와 관련됐습니다. 임의 대리와 관련돼서 법정 대리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권 발생 조문에서 행위 능력자인 걸 대체로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조문이 빠진 게 있긴 하지만 그래서 법정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라야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임의 대리의 경우에는 제한 능력자라도 무방하다라는 것. 왜냐하면 임의 대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이 있는 본인 쪽에서 내가 볼 때는 차라리 제한 능력자가 더 똘똘하게 이 일을
해결할 것 같다 싶으니까 그 사람을 임의 대리인으로 선택하더라도 상관없다라는 거. 그래서 대리인은 권리 능력과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되겠지만 행위 능력은 없어도 된다. 즉 제한 능력자라도 상관없다라는 것. 117조의 적용 범위와 관련돼서 임의 대리에 대해서 적용된다라고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 정도 하시고 숙권 후 금치산자가 된 경우에 하는데 지금은 금치산자가 피성년 후견인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A라 하는 사람이 원인된 법률 관계에 기초해서 숙권 행위를 할 때 이 사람이 행위 능력자일 수도 있고 제한 능력자일 수도 있는데 이 제한 능력자로서 미성년자일 수도 있고 옛날에 한정치산자 지금은 피한정 후견인 옛날에 금치산자 지금은 피성년 후견인 숙권할 때 이래도 상관없다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 이 원인된 법률 관계 예컨대 위임 관계를 맺을 때 이 사람이 행위 능력자일 수도 있고 제한 능력자일 수도 있는데 이 제한 능력자로서 미성년자일 수도 있고 피한정 후견인일 수도 있고 피성년 후견인일 수도 있는데 이 위임의 법률행위, 위임이라는 법률행위 계약을 체결할 때 이쪽이 제한 능력자라면 여기에는 취소 사유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라도 무방하다 그 말은 숙권 행위를 할 때 이 사람이 제한 능력자라 하더라도 여기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게. 앞에 시간에서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 상태의 사람들이 A의 대리인으로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는 거죠. 매매 계약을. 그때 숙권 받을 때 능력자였던 사람이 내나 능력자일 수도 있고 숙권 받을 때 제한 능력자였던 그 사람이 제한 능력자라 하더라도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라도 상관없으니까 이 행위에 하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정상적인 효과가 이렇게 기속이 되고 거기에 따른 이전 등기 청구권 등이 인정된다는 거. 차후에 이쪽이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되었을 때 그 취소 효력이 여기에 당연히 미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유인행위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취소되더라도 기왕에 행해진 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해서 거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무인설이 여기서는 일반적이라는 것. 지난 시간에도 잠깐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요 대리권이 발생을 할 때 제한 능력자 피성년 후견인이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즉 피성년 후견인 옛날 용어로 금치산자 아닌 자가 숙권을 받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대리행위 하기 전에 피성년 후견인 숙권 후에 피성년 후견인 옛날 용어로 금치산자가 되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앞에 시간에 했습니다. 대리권 소멸사유입니다. 숙권 후 피성년 후견이 됐을 때 대리권 소멸사유이고 그래서 숙권 후에 이 상태가 되면은 법리상 127조에 의해서 소멸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행위를 하면은 대리권 소멸 후에 하는 무권 대리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표현 대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행위의 효과 여기서 대리인으로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에 따른 효과가 이렇게 기속될 것이니까 여기에 하자가 없다면은 이 사람은 이전 등기 청구권, 이 사람은 대금 지급 청구권을 가진다라는 것. 법률 행위와 관련된 본질적인 효과, 즉 매매에 따른 효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렇게 사기 강박을 함으로써 발생한 취소권, 부수적인 효과도 본인이 가질 거라는 것. 매매 계약 체결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일정한 요건 하에 해제할 수 있는 해제권도 본인이 가질 것이지
대리인이 당연히 가질 것은 아니라는 거. 당연히 임의대리와 관련된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불법행위는 대리되지 않는다. 그 말은 이 사람이 불법행위 했으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A로부터 수권받은 이 사람이 A의 대리인이다라고 하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렇게 사기강박을 쳤으면은 사기강박에 따른 효과가 이렇게 갈 것이니까 이 상대방은 본인에 대해서 취소권 행사할 수 있겠지만 사기에 따른 손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요 사람한테 행사할 것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원칙적으로 본인한테 행사할 것은 아니라는 것. 단 민법 756조가 적용되면은 사용자 책임에 따라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 그것도 불법행위 책임이지 법률행위 책임이 아닙니다. 사용자 책임일 때 사용자와 피용자의 책임은 부진정견데 그냥 하나 들어놓으시는 거고, 그 다음에 본인의 능력. 일단은 이 사람이 임의 대리권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원인된 법률 관계도 법률행위, 수권행위도 법률행위니까 임의 대리권을 정상적으로 하자 없이 발생시키려고 하면은 행위 능력까지 있었어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대리권이 발생한 후 행위 능력이 제한되더라도,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의사 무능력자가 되더라도 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대리권 소멸 사유에 있어서 본인의 사망이 들어있었지, 사망 안 하면은 권리 능력은 있다는 겁니다. 발생시킬 때는 완벽한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 발생하고 난 뒤에 권리 능력만 있다면 이 대리권 관계는 그대로 존속하고 효과 기속받을 때는 권리 능력만 있으면 문제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정도 하시고 187페이지 복대리를 보시는데, 복대리도 간혹 나오고 사례까지 나오면은 4명이 출동하게 되는 거고, 표현대리 법리와도 적용되고 무권대리 법리와도 적용될 수 있는데, 어쨌든 법률 규정 등에 의해서 발생한 법정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으로서 대리 행위를 하면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이 될 것이고, 본인과 일정한 원인된 법률 관계에 기초해서 수권을 받은 임의 대리인이 누군가와 대리 행위를 하면은 그 효과도 본인에게 기속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법정 대리인이든 임의 대리인이든 어떤 관계에 기초해서 복대리인을 선임하게 되었을 때 그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복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하더라도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된다는 것. 그래서 복대리인은 대리인에 의해서 선임됐지만 본인의 대리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적인데, 일단 이때 원인된 법률관계에 기초해서 수권하는 이 부분을 간단하게 복임행위라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이걸 어떤 분은 복수권행위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복대리다라고 하는 것은 그림을 가지고 머릿속에 넣으십시오.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본인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대리인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요 복임행위 자체는 대리행위는 아니라는 거. 대리, 권한 내의 또 다른 행위다라는 것. 그 다음에 복대리인을 선임했다 하더라도 원대리권이 소멸되지 않고 함께 병존한다라는 것. 그래서 이걸 병존적 설정행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복임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복임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 복임권의 법무비 그리고 책임이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의 차이가 있다는 것. 일단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복임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법정대리의 경우에 법정대리권을 발생시키는 이 규정들은 전부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미승년자의 부모는 친권이라는 법정대리권을 가진다는 거. 미승년 자녀를 두고 나는 친권자 되기 싫다. 그래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강제적으로 법정대리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법정대리인한테는 언제나 복임권을 인정을 하고 책임도 언제나 지게 하는 일종의 법정 무과실 책임을 지운다라는 것. 임의대리의 경우에는 요 사람이 야 친구 너 내 집 한번 팔아줄래? 라고 했을 때 자기가 팔 능력이 안 되면 나는 안 되겠다. 딴 사람 선택해라. 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하기로 했다면 자기 스스로 이 일을 완성시켜주는 것이 원칙일 것이기 때문에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 없다라는 것. 예외적으로 본인의 성낙이 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은 선임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언제나 책임을 지던 법정무과실 책임인데 이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과실 책임으로 감경해 준다라는 것. 그런데 임의대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복임권이 없고 예외적으로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책임을 지는 과실 책임을 지우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것. 근데 여기에도 감경 사유가 일단 있기는 한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출발이 다르면 결론도 일단 다를 것이다라는 것. 일단 그 정도 간단하게 교과서 확인하시면 187페이지. 복대리라는 것은 대리인이 그 권한대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대리인 자기의 권한으로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것. 그래서 복대리인 말미에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거 넘기시면 복인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 권한을 말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수권행위라는 거. 일종의 수권행위다라는 것.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복수권행위를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복대리인 선임되어도 원대리권이 소멸 내지 않기 때문에 병존적 설정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대리인의 복인권 원칙적으로 없다 했습니다. 예외적으로 본인의 성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과 관련된 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원칙적으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했을 때는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묵시적 성낙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는 것. 단 아파트 분양 등과 관련해서 대리인의 특별한 자질이 요구되는 경우라면 본인의 명시적인 성낙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 밑에 판례 내용이 그런 내용이고, 다음에 임의 대리인은 선임 감독, 즉 복대리인 선임을 했고 선임 감독 잘못했을 때 과실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인데, 단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선임된 경우에는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선임된 복대리인의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도 본인이 알리지 않거나 그 해임을 태만 게을리한 때 책임을 진다 해서 감경 사유를 두고 있다는 것. 법정 대리인은 언제나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대신에 언제나 책임을 지는 일종의 법정 무과실 책임을 지는데, 단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선임했다면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으로 감경시켜준다는 것. 그 다음에 요 지금 대리권 발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 복대리인은 대리인에 의해서 선임되었지만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것. 그래서 복대리인과 상대방과의 관계는
대리인과 상대방과의 관계하고 똑같고 앞에서 설명된 그 이론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고 다음에 복대리인과 본인과의 관계도 대리인과 본인과의 관계하고 똑같다는 거. 내나 본인의 임의 대리인이니까 본인의 법정 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에 의해서 선임된 그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라는 거. 따라서 이 사람도 임의 대리인이니까 복대리인도 요건만 구비가 되면 또 다른 누군가를 복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단 이 복대리인은 원대리인에 의해서 선임된 자이기 때문에 원대리인의 선임 감독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 그럼 나머지는 이론상의 문제입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어떤 연유에 의해서라도 원대리권이 소멸되면 거기에 붙어있는 복대리권 소멸됩니다. 원대리권이 그대로 살아있더라도 요 원인된 법률 관계가 소멸되든지 그 원인된 법률 관계가 그대로 있더라도 복수권 행위가 철회되면 소멸됩니다. 이 사람도 대리인이니까 이 사람의 사망, 파산, 피성년, 후견 개시가 되면은 소멸됩니다.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써놓은 겁니다. 다음에 복대리와 관련돼서 표현대리와 결합될 수 있다는 것. 125조, 126조, 129조 표현대리하고 다 결합될 수 있습니다.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26조 권한을 넘어선 표현대리, 129조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 몇 조에 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거 물어보는 거 시험 안 나오니까.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조문 대리 뿐이고 그 다음에 교과서에 써놓고 조문 박아놓고 써놓고 판례 번호 써놓은 거는 이 문장의 공신력을 주기 위해서 써놓은 것이지 몇 년도 판례 조문 몇 조 본인들 머릿속에 넣을 필요 없습니다. 시험 문제에 몇 조에 무슨 내용이 있나 그거 안 냅니다. 그거 수업을 하기 위해서 교과서의 공신력을 싣기 위해서 조문을 표기하고 판례 번호를 써놓은 겁니다. 혹시 또 판례 의문을 가지시면 그 판례 번호를 가지고 내용을 찾아보시는 분도 혹시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묵건들이 오겠습니다.